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 허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계사의 내용을 총 보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잘 듣고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은 어떤 문명이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그리고 뒤에 있는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이집트 문명은 비교를 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지형이 있겠죠. 한쪽은 개방적 지형이고 한쪽은 폐쇄적 지형이다 라는 것인데, 일단 메소포타미아의 지형은 개방적인 지역, 그러니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민족들이 자주 침입을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결돼서 오늘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 그러니까 현세적 종교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이집트 지형은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죽은 뒤의 삶을 생각하는 내세적 종교관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나머지 부분들도 구분을 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특히 문화에서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문화도 구분을 해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적은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인도 문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제도죠? 그쵸,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제. 자, 이 카스트제는 아리아인이 인도 원주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형성되었던 신분제도라고 했었죠. 현재 인도에서는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남아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제도의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두고, 자, 이게 어떤 문명에서 발생했던 제도인지 그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도 문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자, 우리가 이게 세계 4대 문명 말고도 헤브라이와 페니키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뭐냐면은,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헤브라이 하면은 딱 유대교를 떠올려야 되고, 페니키아 하면은 카르타고와 표문자 사용, 그리고 이 표문자가 알파벳의 기원이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 카르타고 같은 경우는 로마 이야기할 때 다시 나온다라고 했었죠. 자, 이 카르타고와 로마가 붙은 전쟁이 뭐라고요? 그쵸, 호에니 전쟁입니다. 좀 이따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중국 문명 볼 텐데, 이 중국 문명에서는 하운주 고대 국가가 있었죠. 그 중에서 하는 전설상의 왕국이기 때문에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하지만 뭐 유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전설로만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둬야 될 건 바로 은나라 상과 주나라인데, 자, 은나라 하면은 딱 요것만 떠올리면 돼요. 자, 갑골문을 사용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점을 쳐서 결정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신정정치라고도 부릅니다. 신정정치. 자, 뭐 굳이 여기까지 기억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나라 하면은 뭐라고요? 네, 그쵸, 봉건제. 특히 이 봉건제는 주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뒤에 있지만 서양에도 봉건제가 있어요. 근데 이 주나라의 봉건제와 서양의 봉건제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 관계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서양의 봉건제는 계약 관계죠. 한쪽이 계약을 깨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쌍무적 계약 관계였습니다. 그것도 잘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다리우스 1세가 나옵니다. 문제 냈어요. 자, 다리우스 1세의 정책.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아시리아 사상 왕조 페르시아의 정책과도 비교를 해서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워야 되겠죠? 특히 다리우스 1세 같은 경우는 표현이 왕의 길이라든지 총독, 그리고 왕의 기와 왕의 눈이라는 감찰관을 파견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진 한나라의 발전. 길죠. 자, 네, 여기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서술형으로 낼 건데,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 둬야 될 게 뭐냐면은, 중앙집권 정책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 진시황의 중앙 정책 중에서 정책 두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 확실하게. 딱 보면은 딱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두 가지가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외우고 두 가지를 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꼭 기억해 두세요. 정책. 자, 하지만 근데 정책만 기억해야 되느냐? 아니죠. 이 중앙집권 정책을 실시했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요것도 목적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쓰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화폐와 도량은 통일로 경제적 통일을 이룩했다. 이게 이렇게 끊어서 이해하고, 문자의 통일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9년제 실시를 통해 효율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라는 거.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자, 진시황의 중앙집권 정책 서술형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진시황 설명했었죠. 본명은 영정이고 중국을 통일하고 최초의 황제로 군림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무제의 정책 살펴볼 텐데, 이 한무제의 정책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좋은 게 바로 군국제, 봉건제, 군현제라는 표현이에요. 군국제가 뭐냐면은 봉건제와 군현제의 성격을 종합한 정치제도인데, 봉건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분봉을 나누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각지 제후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던 제도죠. 그에 비해서 군현제는 어떤 제도이냐? 그 뒤에 그림 있는데 그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이면은 군현제가 황제가 있고 이 황제가 있고 전국을 군현으로 나누어서 그곳에 관리를 파견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황제의 권력에 관한 게 봉건제겠어요? 아니면 군현제겠어요? 그쵸, 군현제죠. 자, 그렇다면 이 봉건제와 아까 그 봉건제, 군현제의 성격을 종합을 하는 게 바로 군국제라는 건데, 이건 약간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앞에 자, 자꾸 넘어가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볼 텐데, 그렇다면 한무제의 정책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특히 여기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 자, 한 고조가 군국제를 실시한 거고, 한 고조가 유방이잖아요. 항우를 꺾고 한나라를 건국했던 그 유방, 한고조 유방이 군국제를 실시했던 거고, 군현제를 나중에 실시했던 것은 바로 한무제입니다. 요걸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자, 그리고 대외 정책에서는 자, 흉노적, 이 진나라가 이 흉노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죠. 자, 그래서 진나라가 쌓았던 성이 있잖아요. 바로 만리장성이죠. 자, 만리장성이 건설된 이후에도 흉노는 계속해서 중국 왕조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무제 때 이 흉노를 원정하기 위한 대군대를 꾸리게 되죠. 자, 물론 그리고 또 고조선 전복도 하게 되죠. 자,
흉노 고조선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단길을 개척해서 장관을 파견했다라는 것도 영상으로 봤었죠. 자, 그렇다면 경제정책 살펴볼 텐데 경제정책은 바로 전매제도. 이게 오늘날 전매제도가 유일하게 있는 게 뭐라고 했었죠? 그쵸, 담배. 나라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는 정보 활동으로 인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봤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아테네와 스파르타 부분 할 텐데 요거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사료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료 기억하세요. 자, 특히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만한 뭘까요? 그쵸? 도편추방제입니다. 도편추방제.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봅시다.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아테네는 민주정치를 추구했어요. 물론 초기에는 소수의 귀족들이 정치를 담당하다가 나중에 시민 중에서도 이제 평민들의 힘이 향상되면서 이제 민주정치가 발전을 하게 되죠. 그 발전 과정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일단 솔로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평민의 정치 참여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금건정치라고도 부르는데 굳이 뭐 이런 것까지는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몰라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가면은 세계사를 배울 수 있으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 이 클레스테네스의 도편추방제 방금 봤었죠? 이걸 도편추방법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이 도편추방제를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서술형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도편추방제를 실시한 목적 뭐 하기 위해서? 독재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아까 페리클레스의 그 사료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완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 한계점 얘기했었죠. 간접 민주 정치와는 다른 직접 민주 정치인데 누가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쵸? 여성 시민, 노예, 거류 외국인에게는 참정권, 투표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군국주의다. 나라를 군대식으로 운영을 했다. 그리고 소수의 스파르타인 다수가 피정복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고, 군사훈련, 엄격한 공동체 생활,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했던 그리스 도시국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는 거 얘기했었죠. 이 순서 잘 기억하세요. 순서 뭐가 먼저인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페르시아의 침입, 마라톤 전투,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그리스 승리 후 아테네는 전성기를 누렸다. 자, 마찬가지로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순서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대립을 하면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했던 델로스 동맹이 체결되었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형성되었는데, 이 둘의 대립으로 인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했고, 결국 스파르타가 이겼지만 어쨌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스 세계는 쇠퇴하게 되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에게 멸망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순서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로마의 성립 볼 텐데 이 로마는 공화정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공화정의 특징들 헷갈리기 좋겠죠. 자, 특징들 잘 기억을 해두고, 자, 이 로마 공화정은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겸사겸사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로는 귀족으로만 구성된 최고 이결 기관입니다. 평민 참여하지 않았어요. 평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고, 임기 종신입니다.
자, 오랫동안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집정관, 행정과 군사의 최고 책임자였죠. 자, 그 다음에 평민회는 평민들의 회의 기관이면서 호민관을 선출을 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법률을 제정했었습니다. 이 평민회와 관련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은 뭐 호르테시우스법, 리키니우스법 등이 나오는데 지금에선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있는 내용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호민관은 평민에게 불리한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원로왕과 평민회를 중재할 수 있었는데 만약 이 둘이 서로 이견 다툼이 일어나면은 거기서 조정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로마 공화정의 변화와 제정의 성립입니다. 여기는 서술형으로 나오겠죠. 서술형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특히 아까 명칭 나왔죠? 포에니 전쟁. 카르타고 어디의 식민지였다? 그렇죠.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으니까 그거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사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곡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라티푼디움, 그러니까 대농장이에요. 다수의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의 경영 방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소수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자영농민층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라티푼디움의 발생으로 인한 자영농민층 몰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개혁 내용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개혁 내용, 자영농민층을 육성했고 빈민구호를 위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실시했고 원론의 세력을 약화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로 개혁의 실패로 그라쿠스 형제는 죽게 되죠. 어쨌든 이 상황 이후에 카이사르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뒤의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